언제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옛날 사진을 이렇게 어머 세상에 너무 놀랍네요. 가까이에 보니까. 욕정을 쉽게 포기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계세요. 안에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도 수설이 없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고등학교 학생증을 저렇게 공개했을 때 과연 신상 공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인지. 범죄를 하겠다고 의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백연상 지선호 기자입니다. 최근 신상 공개 제도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신상 공개는 크게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출소 후 전과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나뉩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신상 공개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던 김근식이 열흘 뒤면 출소합니다. 그의 출소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김근식이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로 가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취재진은 인천의 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은 김근식이 16년 전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한 곳입니다. 학교 시간, 자녀들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있는 학부모들. 이들은 김근식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털어놓았습니다. 짧아진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인천 쪽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특히 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학교 시간이 다가오자 혼자 귀가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학부모들은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모든 등하굣길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랑 얘기한 게 등하교는 항상 해주자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도 등교시켜주고 학교도 계속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딸의 손을 잡고 하교하는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걱정된다 말합니다. 다음 달에 김근식이 들어오셨죠? 네. 예, 지금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요. 지금 다들 무서워서 좀 나오면 애들이 제일 걱정이라. 인근의 또 다른 학교 근처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들은 김근식이 아예 출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법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학적 것에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천 일대 학부모들을 또다시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김근식. 그는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006년 5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역 주민들은 당시 흉흉했던 상황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진짜 그건가? 그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동네 다니기가 막 그때 막 연속으로 계속 일어난 거라고 들어갔고 밖에 막 못 다녔어요. 막 그냥 데리러 나오시고 부모님이. 김근식은 주로 어린 여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후 자신의 승합차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에게 접근한 방식이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리고는 이제 뭐 일종의 은밀한 장소로 활용이 된 게 이제 그 본인의 픽업 트럭,
그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량 안에서 문이 잠기면 탈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인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던 김근식은 경기도까지 범행 장소를 넓혀갔습니다. 출소 뒤 약 4개월 동안 김근식이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무려 11명에 이릅니다. 김근식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들의 특성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 욕정을 쉽게 포기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출소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지 등입니다. 현재 정부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 출소자는 약 3,200명에 이릅니다. 취재진은 이 사이트에서 김근식과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출소자를 검색해 그에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13세 미만 여학생을 성폭행해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은 A씨. 그의 주거지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성범죄 출소자가 주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혹시 어머니께서는 이런 거를 뭐 고지 받으시거나 하세요? 건너편에 살긴 했는데 못 받았어요. 구역마다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지역의 이 한정대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 학교 주변에 살면 학교 있는 학부모한테도 따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고지 받으신 건 한 언제 정도 받으셨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왔는데 요새는 거의 안 오더라고요. 왜 이사 오셨으면 그냥 주민들한테 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게 뭐 라고 해도 뭐 이 근처만 보내주시면은 그분이 그 근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고지를 받았다는 또 다른 학부모는 공개된 사진으로는 성범죄 출소자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뭐 사실 절대 알 수가 없죠. 모자 쓰고 마스크 하면 진짜 눈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의 눈이 이 사람 뿐이겠어요? 엄청 많지? 머리만 스포츠로 잘라도 완전 다른 사람인데. 일부 학부모들은 재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점 불안하죠. 혹시라도 그럴까 봐 또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전자 발진해도 그 끊는 사람도 많고 계속 이렇게 조사를 안 하잖아요. 어디 있는지. 시간대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근처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는 가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못 가니까 그냥 뭐 조심시키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저희가 계속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취재진의 확인 결과 A씨의 거주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방과 후 부모를 기다리거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혼자 집으로 가려는 초등학생 25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건 근데 모르죠. 인생 살아도 어머 세상에 너무 놀랍네요. 가까이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혹시 공지는 못 받으셨어요? 공지는 못 받았어요. 센터 관계자는 혼자 하교하는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일일이 애들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그건 안 되거든요. 시간상. 뭐 차량 우량이라든지 일일이 집 앞까지 대다주든지 이런 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건데 이거는 공지가 돼야 되지 않나. 전국 초중고 12,000여 개 가운데
반경 1km 내 정부가 관리하는 성범죄 출소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절반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출소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약 60%가 넘습니다. 전국 학교 2곳 중 1곳이 성범죄가 학교 인근에 있다는 셈이죠. 이 사람들이 동선에서 위험지대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빠른 아주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동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력한 법으로 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취재진은 성범죄 출소자들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받고 출소한 B씨가 거주지로 등록한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도 그의 거주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공지를 제대로 해줘야. 그리고 이걸 어느 편에서 다 보내야지. 진짜로 우리 재난 문자처럼. 이거 어느 집에는 받았다래고 어느 집에는 안 받았다래면은 뭐 만약에 못 받은 집에서는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뭐 그냥 동네 아저씨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우편으로 오는 건 돼요. 저도 이거 꼼꼼히 보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사용이 서툰 노년층에서는 일일이 사이트에 접속해 성범죄 출소자를 찾는 게 어렵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이트 방문할 줄 모르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모르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뭐 이제 우편물로 이렇게 오면은 우편물에 이제 있으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보는데 그런 거 못 받아봤어요. B씨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측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좀 고지를 하라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만약에 이런 요주의 인물이 있으면 얘기할 텐데 그거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현행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에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지가 끝난 다음에 이사 온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여성가족부 알림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별도로 우편물 통지로 해가지고 보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관리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가부는 취재진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고지는 같은 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더라도 고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가 나간 다음에 새로이 전입 온 아동 청소년 가구에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모아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될 수는 있어요. 이사 온 세대를 위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못 보내드린 뭐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이 달랐다든지 우편물이 분실이 돼서 그랬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1:1 전자감독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관리감독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감독을 시행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답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김근식의 1:1 전자감독 유지기간이 언제 끝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는 아동 피해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형이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 훨씬 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성범죄는 살고 있다라고 알게 되면 좀 더 아이한테 주의를 시킬 수도 있고 뭐 부모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고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 출소자들 때문에 불안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렇다면 성범죄 출소자들의 거주지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방의 한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다는 성범죄 출소자 C씨.
주소는 여기 맞는데요. 네, 주소는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만 놓여 있을 뿐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컨테이너 문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인근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저기 컨테이너 쪽에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살아? 컨테이너에 안 살아요? 아, 빈 거야. 거기 왔다 갔다 했던 못 봤는데. 사람 살진 않아. 못 봤어. 알겠습니다. 성범죄 출소자가 신고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취재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예전에 여기로 그때는 뭐 이렇게 등록을 어떻게 여기에 집을 있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하시다가 아마 뭐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시니까 이제 근처에 사시는 것 같은데 따로 주민등록을 옮기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은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 인원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점검을 가기는 해요. 실제 거주지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 조사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점검하는 기간에 좀 주요한 부분들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심스러운 분들 먼저 점검을 하고.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C씨가 살고 있다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저기 지금 저기 있죠. 저기 주소가 돼 있죠. 저수지 위에 떠 있는 수상 구조물. 그러나 그곳으로 통하는 다리는 끊어질 듯 위험천만하게 달려 있고 입구 쪽 콘크리트 철근은 훤히 드러나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부셔지려고 하는 거야 지금. 부셔졌잖아 지금. 이게 운영 안 하는 거야. 취재진은 C씨의 실거주지를 다시 수소문해봤습니다. 그 결과 등록된 거주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C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왔는데요. 사장님 혹시 뵐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잠깐 여쭤볼 게 있다고. 네. C씨가 실제로 이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 연락처를 지금 주고 가셨거든요. 바쁘시면 나중에 또 저기 한대요. 네네. 오래 가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신다고. 그래도 연락 드릴게요. C씨에게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결국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등록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굳이 뭐 행정 주소로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되면 다르긴 한데 이제 이분이 지금 따로 이렇게 저희 뭐 일반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거를 놓고 살진 않으세요. 다른 지역은 어떨지 취재진은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출소한 D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량으로 올라가길 약 20분. 인적이 없는 산길 한 구석에 컨테이너 한 채가 보입니다. 컨테이너 문에는 집원 주소가 붙어 있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미줄만 잔뜩 쳐져 있네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는 사람이 거주하면 반드시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조차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 시설도 없네요. 전혀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근처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숲만 무성한 상태. 인근 주민들에게 컨테이너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 보셨어요? 나는 못 봤어요. 거기서 누가 기거하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뭐 문 열어놓은 거는 못 봤어요. 하여튼 그 컨테이너. 취재진은 산속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컨테이너에 사람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출소자가 빈 컨테이너에 실거주 등록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빈 컨테이너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오신 건데? 아, 그래서 혹시 이게 거기 지금 계속 살고 있는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통화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전화통화 남겨놨어요. 그래서 구경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 지금 그러면 소재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럼 계속 이렇게 소재가 파악 안 되는 경우는 안 돼.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서 그거 안 하거나 연락 안 되면 다시 저기 수를 내려야죠. 이제 그 신고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D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처벌은 어느 정도 돼요? 무슨 처벌 받아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하면.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세진 않네. 벌금. 취재가 계속되자 경찰은 며칠 뒤 D 씨가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우리 신상 관리대 대상자 거기로 이제 직원이 갔다 왔는데 통과됐어요. 일단 다음 주에 출석하기로 했어요. 가서 확인해 바로는 콘테박스만 입고 거주한 흔적은 없으나 또 이제 걔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해서 이제 일단 뭐 입건전 조사 특수했으니까 본인 와서 조사 이제 해봐야죠. 취재진은 전국적으로 신상 공개된 성범죄 출소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답변서에서 신상 공개된 성범죄 출소자를 등록 기간에 따라 주기별로 현장 관리하고 있지만 신상 공개 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 공개 점검 대상자가 경찰의 주소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점검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 장소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만드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있는 제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선의에 기댄, 정말로 이 출소자가 정말 범죄를 정말 저지르지 않을 다짐을 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처음부터 나와서 범죄를 하겠다고 의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방금 본 것처럼 출소한 성범죄자의 주소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현 제도에는 허점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체포 후에 신상을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역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진이 공개된 신당역 사건의 전주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얼굴이 같은 얼굴로 보이십니까? 경찰이 공개한 왼쪽 사진은 오히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만 키웠습니다. 지난달 신당역 화장실에서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경찰은 체포 5일 만에 전주환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전주환의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언론에 찍힌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나 문제가 됐습니다. 전혀 달라요. 나는 다시 보면은 인상이 선에 전혀 딴판이에요. 딴판이지.
경찰이 오히려 강력범죄 피의자를 감싸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선하게 포장한 것 같은데 왼쪽이? 왜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야 되죠? 유가족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 것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쪽의 의도를 모르겠죠. 왜 그런 사진을 최초에 내보내죠? 공개하기로 했으면은 현재 사진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옛날 그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모르는 그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진 공개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검찰로 송칠수 네. 그 사진이 정말 사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봐야 사람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라도 또 뭐 진짜 어떻게 해서 뭐 풀려났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걸 감지하지. 그렇다면 수사당국은 왜 이런 사진을 공개한 걸까? 그거는 뭐 본인이 동의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데 동의를 안 하면은 그때 못하죠. 경찰이 찍은 피의자의 체포 사진이 있더라도 피의자가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은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공개를 하고요. 피의자 대상자가 동의를 해주면 동의를 받으면 이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할 수도 있고요. 여론의 신상 공개 요구가 많은 강력 사건이었지만 애초에 피의자 신상 공개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학교 안 건물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취재진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현관 조직이 근처에 아, 네, 여기. 여기 지금 네. 다 치워놔서 이게 깨끗한 거죠? 아, 네. 지금 근데 치워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교내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에 당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큰 범죄 저지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왜 피해자는 계속 피해받고 그러면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 안 되면 근데 이제 그게 뉴스나 언론상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면 아직 안 되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 가진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강력 사건이었지만 수사당국은 끝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수집해야겠다 한다는 그 대상이 안 돼서 문 열었어요.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지보다 피해 여성 신상 털기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호소를 감안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가 진행되면서 얼굴은 물론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공식적으로는 공개 안 됐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대부분 알긴 하죠. 어떤 학생인지 그런 거. 그냥 따로 퍼졌어요. 하루에? 사건이 공개가 되자마자 바로 신상이 퍼져가지고. 이거 저 인터넷 보고 알아요? 네, 저희도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피의자 신상 공개를 규정한 두 가지 법률에는 잔인한 범죄,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같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공개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강법에 그 4가지의 그 기본적인 충족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경찰청 자체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한 40여 개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여기는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저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신상 공개 사실상 2020년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그 2020년 이후에도 뭐 한 10건 내외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얼굴 공개는 왜 일관성이 없을까? 취재진은 사건 발생 때마다 달랐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6년에 발생한 두 강력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사건. 6년이 지난 지금 그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철거되고 새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는 건물 주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사한 지는 한 5, 6개월 됐나? 매매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인근 상인들은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봐요. 중간에 계단 중간에 화장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여자애 들어갈 때 하나가 안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당시 추모 모임이 진행되는 등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피의자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세상이 되게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그 상태가 좀 나빠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당시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했었다고 말합니다. 알아야죠. 무조건 알아야죠. 그쵸. 얼굴이 나와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걸 조심도 알고 피해야죠. 얼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이름이나 나이, 성별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그래도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 뒤에 또 다른 강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성이 수락산을 오르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입구 시작되는데 거기 폴리스 라인이 있었어요. 공원 입구하고 폴리스 라인 보이게 여기가 난리 났었고. 등산길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자수한 피의자 김학봉. 그런데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달리 김학봉은 심신미약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심신미약 상태가 강남역 사건보다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설마 이제 김학봉도 만나보고 강남역 피의자도 만나고 다 똑같이 만나긴 했는데 면담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다르잖아요. 물어보고 자기 이름은 얘기를 하고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도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균형성과 비례성이 뭔가 담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이죠. 처음에 완전히 허용했다가 완전히 금지했다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나빠지니까 대안으로 만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신상공개제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도입 이유는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이런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저희는 신상이 공개된 46명의 사례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가장 최근 사건인 전주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46명.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얼굴 공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살인사건 또 기타 그 강력범죄의 그 수는 상당한 수입니다. 뭐 10,000건 이상을 상회할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얼굴이 공개된 비율은 극히 적다. 아예 공개가 되지 않았던 해도 있었고요. 또 기껏해야 1건, 2건에 그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그 2, 3년 사이에 공적인 이익, 알 권리에 대한 강도가 높아져서 최근에 들어서 그 공개하는 빈도가 증가한 이런 하나의 그 경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3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그 흉악범의 모습이 상당히 젊어졌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경향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른바 성착취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상당히 젊어진 탓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46명 중 신분증 등 사진은 20명, 사진 없이 언론에만 노출된 경우는 26명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피의자들은 교복을 입은 10대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증을 저렇게 공개했을 때 과연 신상 공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50대 후반의 이춘재인데 지금 저 모습은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춘재의 모습과 공개된 이춘재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 권리의 부합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제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나도 저 용의자에게 일정한 강력범죄의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제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다른 인물로 보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여죄 수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제도의 한계점인 것이죠. 전체 46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이석준 1명입니다. 이른바 머그샷은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이 사진은 좀 달라 보이는데 사귀던 이제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직전에 찍는 사진을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따라서 그나마 다른 용의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근접한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46명 중 유일한 여성인 고유정은 신상 공개 당시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판이 강했던 사건입니다. 저 모습이 고유정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즉 국내에서의 그 신상 공개 제도는 소극적인 공개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정한 사진과 일정한 얼굴을 인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자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방어 행위와 방해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속절없이 얼굴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고유정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공개 효과가 반감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마스크를 쓰면 못 벗긴다라는 것. 최근 그 코로나19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범죄자들도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수사기관이 이 마스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수는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 범죄의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는 범죄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학대 당함으로써 다치는 경우, 또 뿐만이 아니고 그 경제적인 유통 질서를 해하는 이런 범죄자들도 사실은 이 특강법의 얼굴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일부 부작용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현금을 노리고 노부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김다운 사건. 그냥 빈 창고였어요. 빈 창고에 냉장고 하나만 쫙 끝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 창문 쫙 끝에. 우리 뭐 봐도 냉장고 있으면 아이 누가 공장 세워줘서 오나 보다 해도 신경 써요. 신상 공개가 결정되자 김다운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신상 공개 전후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김다운 측 변호사 중 한 명은 취재진에게 당시 신상 공개로 가족들까지 알려져 힘들어했다며 신상 공개를 한 것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김다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이 신상 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신상 공개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상 규정된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사실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무료가 없는 건 아니고, 지난 2013년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남성의 가족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범죄 이력 때문에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더불어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신상 공개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낙인이 되는 거죠. 미국은 모든 범죄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상 공개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수사 당국이 식별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고 이를 모아 보관하는 사이트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Most jurisdictions in the United States, a mugshot is considered a public record. Yet the law in the US doesn't make any distinction between a major crime and a minor crime. And wha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before criminal charges have been filed, and it's well before a criminal conviction. So it's really just when somebody is accused of something. And honestly, this was always the case. 미국도 인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머그샷 완전 공개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Measures so that people can be aware of the people around them who've been accused of crimes, that it's a way to help locate suspects that the police are trying to find, that it might act as a deterrent so that people will not commit crimes out of fear that their mugshot will appear on the internet. 현재 신상 공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 세 곳에서 제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제도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처가 세 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상 등록을 하는 거는 법무부야. 그럼 신상 등록을 하면 그 등록을 했는 걸 여갑으로 넘겨요. 이 사람들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이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분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중첩되어 있는 관계에서 다층적 구조가 만들면 책임이 있대요. 어떤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신상 공개 제도는 형사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에요. 묻지마 살인, 스토킹 범죄, 아동 성폭행. 엽기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떱니다. 현재 신상 공개 제도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여론에 따라 적용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